턴어라운드 기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업이 다음 턴어라운드 때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사람 대표 중 사업 중에 하나. 태조 이방원 주식 어떻게 보세요? 이 경제 위기가 한 번은 끝나야 된다 봐요. 그리고 다음번에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어떤 주식 사고 어떤 주식 팔아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 그러면은 턴어라운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근데 주식 유튜브를 더 열심히 보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래도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지만 이 기회를 잡아서 좀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고 부동산보다 주식에선 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턴어라운드 기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턴어라운드를 되게 많이 투자했던 사람이고 턴어라운드 투자가 나쁠 때는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가다가 좋을 때는 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턴어라운드의 대표적인 성격이 반도체예요. 나쁠 때는 시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을 때는 시가가 올라가는데 계속 기술 혁신 때 성공시켜줘야 되고 경쟁사보다 기술 우위를 점해야 되고 캐파도 늘려놔야 되고 그러면서 그 캐파를 늘려놔서 이제 양산하는 타이밍에 경기가 호황해야 되고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춘 회사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였던 거고 그럼 다음번에서도 잘 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뭐 디램 사업에서 이미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난 상태인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업이 다음 턴어라운드 때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사람 대표 중에 사업 중에 하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사람들이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달라요. 2차 전지 쪽은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고 반도체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벌써 많이 깎여있고 많이 깎였죠. 그러면 다음번에 호황장이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견디긴 더 힘들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뭐 피터 린치도 그런 말 했었거든요. 타코벨 같은 걸 샀었을 때 자기가 10불에 샀었나 했는데 1불까지 떨어졌다 했다가 본인 나중에 결국은 더 비싸게 팔아서 10배의 수익을 냈던 타코벨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뭐 10만 원에 산 게 만 원이 됐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보면은 못 견뎌요,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많이 벌 수 있는 게 맞는데 대부분은 견디지 못해서 다 이제 매도하고 나오죠. 반도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가장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죠. 요 단어 카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 무조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찾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셨고. 그런 얘기가 4년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죽겠다는 얘기가 4년마다 나와요. 반도체 그냥 기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거 차트 한번 월봉으로 딱 보신 다음에 보시면 고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3년 반에서 4년마다 고점을 계속 찍어줘요. 이걸 치킨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반도체가 사이클이 제일 짧아요.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부터 10년 사이클 타는 거고 그러면 3년 반마다 4년 정도 주기로 고점을 찍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거의 한 5월 코스피를 치면 한 2021년 5월 1월에서 5월 사이쯤을 고점을 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3년 반을 더하면 21년에서 3년 더하면 24년 한 가을쯤 됐을 때가 고점일 확률이 높거든요. 24년 가을. 그러면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23년 상반기나 이쯤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바닥 찍고 1년 동안 쭉 달리면서 또 24년 가을에 한번 피크 한번 또 찍어주고 또 내리고 찍어주고 내리고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반도체에 투자한다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쯤에는 좀 오르겠지라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몰빵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뭐 내년 좀 바뀌고 나서부터 한 12개월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자. 18개월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자. 그러면 그때쯤 됐을 때 내가 분할 매수가 끝났을 때쯤이면은 다시 뭐 상승장이 도래했거나 아니면 피크를 찍고 있거나 그런 전략을 가면은 좀 더 마음이 좀 견딜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얘기해 주셔서 국민주 삼성전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싸요. 정말 다 싸요. 지금 뭐 싸다는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이냐 아니냐가 좀 갈리더라고요. 다른 반도체를 같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되고 반도체를 다 보면요.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굉장히 저렴해졌다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저렴해졌다는 거는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터널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그 가장 나쁜 시기를 언제를 보냐면 내년 1분기를 보고 있어요. 벌써 마이크론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박살이 났어요. 이제 뭐 1분기부터 감산을 해야 된다.
뭐 지금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감산을 한다라는 거는 판매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졌다가 감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격이 회복을 합니다. 네네.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감산 다음은 증산이에요. 가격이 회복되면서 증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럼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감산을 한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증산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뉴스 나올 때가 오르겠죠. 그럼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이제 그 터널의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은 지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마 전까지 그럼 핫했던 태조 이방원 주식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는 않은데 죄다 에너지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한 번은 끝나야 된다 봐요. 그리고 다음번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뭐 연준에서 뭐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라 봐야 되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아요. 아시아, 미국, 중동 딱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시아라는 국가들은 이제 전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해요. 미국에다 물건을 팔고 본인들은 그럼 제조를 위해서 원자재라던가 석유를 사와야 돼요.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더니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돈들이 어디로 갔냐면 뭐 브라질이라던가 인도네시아라던가 이런 뭐 러시아라던가 신흥국들 그 약간 브릭스 쪽으로 돈이 많이 간 다음에 이제 중동으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갔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 물건을 팔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물건이 안 팔려요. 경기 침체가 될 거래요. 그럼 아시아 입장에서는 자재값은 올라갔고 판매는 떨어지니까 아시아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게 지금 코스피 대표적으로 중국이랑 한국 이런 게 되는 거고 고꾸라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입장도 당연히 돈이 안 돼요. 왜? 아시아 쪽으로 다 자기도 물건도 팔고 뭘 해야 되는데 자기도 좀 돈이 안 도니까 지금 서로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야, 돈이 다 어디 갔지? 그 현금들 다 어디 간 거야 했더니 이제 중동에서 꺽 하면서 이제 배부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동이 돈을 좀 써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다시 한 번 더 순환 펌프가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동에서 대체 뭐로 돈을 써줘야 되냐인데 가장 유력한 게 이제 네옴시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우디에서 1,300조짜리 20년 전에 두바이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예요. 두바이는 이제 UAE 그쪽이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인 거고 사우디는 그 네옴시티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막에다 1,300조짜리 돈을 때려 박아서 신도시를 짓는 게 대체 왜 신사업이냐라고 하는데 중동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전 세계의 항공기가 40%가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허브 공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를 지었던 이유가 거기에서 허브 공항을 만들면 유럽과 아시아와 이제 그 수많은 그 돈들이 오가는 비즈니스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허브 공항을 만들어주면 금융사들이 오가고 금융서가 오면서 물류가 오가고 일종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걸 꿈꿨던 거죠. 석유가 말라가고 난 다음에 돈. 석유도 마찬가지로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다 보니까 안정적인 좀 꾸준한 먹거리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뭔가 원자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단 금융으로 돈을 벌고 싶다.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꿈을 꿨던 건데 이제 그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석유, 탈석유를 하겠다.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조달하겠다. 소형 원자로로 조달을 하겠다. 뭐 그런 걸로 대표적으로 수소랑 태양광을 이제 두 개를 잡고 있는데요. 원자로까지 세 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1년 동안 했던 일을 보면은 소형 원자로 회사들 지분을 다 매수를 했어요. 그 매수한 데가 뭐 대림이라던가 삼성이라던가 뭐 대표적으로 어디 있었죠? 중동으로 건설 들어가는 회사들은 다 소형 원자로 지분 참여를 했거든요. 4개사가. 그 네옴시티에서는 소형 원자로가 필수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럼 소형 원자로 공사를 했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가 되기 위해서 지분을 미리 확보해 둔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가장 먼저 건설을 하는 건설사들이 좀 수주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관련된 것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태양광을 되게 많이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럼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이 좀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럼 벌써 태조 이방원에서 태원이 벌써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는 게 수소를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이거는 10년 정도 미래 보고 있는 건데 부생수소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에너지 중에 하나가 태양광 에너지를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자체적으로 다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막이나 그 넓은 사우디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잉여 에너지가 나오고 그 잉여 에너지를 팔고 싶어 해요. 근데 뭐 알다시피 그걸 전선을 깔아서 하면 전력 손실이 나고 ESS라는 배터리에다가 넘겨서 배터리를 싣고 가야 되는데 배터리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배로 실어서 갈 수 있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태양광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액화시켜가지고 압축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LNG가 지금 과도기에서 떠오르는 건데 그 다음번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또 새로운 이제 석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사우디는 또 새로운 먹거리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네옴시티 1300조 돈을 쓰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동이 돈을 쓰는 것 때문에 수혜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돈이 도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크게 오를 기후재앙 종목 네. 그 관련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저희 조인구 소장님의 스승님이 거기서는 기후재앙 종목이 두 가지 어느 쪽이었죠? 태양광, 태양광, LNG. LNG 예. 이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LNG는 이제 과도기로 굉장히 되게 매력이 있어졌죠. 네네. 이게 정책이라던가 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LNG가 원래 미국에서 수출 금지 품목이었었어요. 오바마 시절에. 그런데 풀어줬어요. 왜 풀어줬을까? 팔아 먹으려고 풀어주는 거죠. 그 LNG를 팔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도 기후 협약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기후를 환경 친환경에 더 주도적으로 신경을 써요. 자기들이 LNG를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LNG는 이러죠. 뭐 석탄이나 석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이 40%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는 LNG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그린 텍소노미라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나오는 에너지로 LNG를 또 선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또 러시아랑 전쟁을 해요. 러시아가 그 PNG,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하도 많이 팔아먹으니까 유럽 시장을 위해서 이제 러시아와 유럽이 갈라서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LNG가 유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전이 터졌어요. 그것들이 이제 파이프관으로 해서 그리스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도 천연가스를 유럽에 팔아먹을 수 있게 됐어요. 유럽이라는 데는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점적으로 보이는데 대체 왜 싸우냐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노드스트림 터져서 파이프관으로 천연가스를 팔으려고 했더니 뭐 트럼프도 계속 방해하고 해가지고 독일로 노드스트림 2를 못 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유럽을 중심으로 LNG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LNG를 미국 입장에서는 LNG 시장이 커질 거고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셰일가스로 석유 시장을 잡았던 것처럼 셰일 원유로 이번에는 천연가스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최근에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고 뭐 들린 이야기로는 이제 전쟁이 뭐 휴식으로 좀 가는가 좀 안정화되는가 싶었더니만 푸틴이 또 이제 뭔가 본격화를 가면서 뭐 핵까지 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여기 이제 채널에 군사 전문가도 몇 달 전에 출연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LNG 패권이라는 관점으로 볼게요. 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러시아는 어쨌든 결국은 4개 지역을 병합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4개 지역을 병합해가지고 주민투표하고 찬성 나와서 대표자들이 서명까지 해서 이제 병합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러시아 땅이 됐으니까 여기를 침공하게 되면은 러시아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우회적으로 핵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미국도 2발 쏘지 않았냐, 일본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핵 위협을 던지면서 내 땅을 건들지 말라라고 했고, 러시아 법상 자기 땅을 침공하게 되면 핵을 쏠 수 있는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치 역학,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역학을 봤을 때는 이걸 포기하면은 정치적으로 더 꼬여버리니까 계속 뭔가 전쟁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유럽이나 미국이 어떻게 제어를 해줄 거냐가 이제 관점일 것 같고요. LNG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과 유럽이 제어를 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러시아는 나쁜 애가 됐고 경제 제재라던가 이제 모든 규제를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크림반도 때도 그 크림반도 병합한 거를 뭐 그냥 암묵한 대신에 엄청난 제재를 했죠. 뭐 유가를 떨어뜨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괴롭혀놨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상당한 규제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LNG를 수출 못하게 하면서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들이 계속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라인을 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환율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440원대도 갔었죠. 네. 현재 1435원인데 네. 향후 좀 어떻게 보고 우리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트리거만 터지지 않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시점을 모르겠죠. 그 떨어진다는 얘기를 올해 초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했거든요. 1,300원 잠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1,440원까지 네. 온 거예요. 트리거가 터지면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이거는 뭐 순간적으로 치솟기 때문에 그냥 그때 대중의 광기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를. 1,500원 갈지 1,800원 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위기가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이 긴장도가. 그러면 긴장은 풀리게 되고 언젠가 이 문제들도 해결은 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유 있게 좀 긴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당장 다음 달에 환율이 얼마 될까요? 이러는데 그거는 못 맞춥니다. 맞추면 지금 FX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죠. 지금은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 주식을 못 사겠어요. 애초에 환율 때문에라도. 근데 소장님은 살 수 있잖아요. 달러가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 사면 되지 않나요? 저는 다 그게 이제 다 즉석에서 다 원화로 환전을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 이제 애초에 이제 그게 개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회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 아주 환전이 되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 저도 하니까 이제 매달 달러 들어오면 한전을 했을 거잖아요, 원화로. 요즘 드는 생각은 주식을 잠깐 쉬고 1년 동안 한 번도 한전을 안 했으면 수익이 한 20% 났겠거든. 그냥 환율이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예.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굳이 원화로 환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반대로 지금 원화를 또 달러로 환전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꼭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 ETF 중에서 그 괄호치고 H자리에 있는 게 있어. 환 해지 걸린 게 있어요. 환 해지로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개별 주식은 못하지만 뭐 S&P 500 지수에 투자한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환 해지로 들어가면 환율과 상관없이 지수의 움직임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죠. 반대로 달러를 왜 원화로 바꾸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리거가 터질지 안 터질지 아직 지금 그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은 잠깐 남겨두는 게 낫다는 거죠. 트리거가 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환율이 하락하겠구나 싶을 때 그때서야 이제 다시 환전을 해도 낫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트리거가 발생한다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가장 리스크 높은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이 예를 들어 디폴트가 터졌다. 뭐 우리로 치면 옛날 97년처럼 IMF에 베트남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베트남 주식들이 완전히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떠오르는 신흥국이고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은 이 위기만 헤쳐나가면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다시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위기 때문에 환율적으로 베트남 환율이 굉장히 엉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베트남 주식을 뭐 주가는 50%밖에 안 떨어졌는데 환율 때문에 그 나라의 주식을 25%의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달러를 남겨두는 거죠. 트리거가 터질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그냥 들고 있다가 다시 뭐 원화로 환전해서 코스피를 산다라던가 그래도 될 것 같아요.